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밀어낼 정도로 남편을 정말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가 믿지 못할 존재라고 해도 저희 남편만은 다르다고 굳게 생각했죠. 대학 시절 동아리방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학년이었고 그는 막 입학한 1학년 후배였는데 낯가림은 심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더라고요. 남편은 다른 후배들에 비해 늘 말수가 적은 편이라 더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다 축제 준비로 제가 힘들어 보이던 어느 날 말없이 옆에 앉더니 제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쥐어주더군요. 그 후로도 제가 힘들어할 것 같은 순간에 나타나 어느새 도와주곤 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배시시 웃으며 저를 맴도는 모습이 더 인상 깊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에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 처음엔 단순히 좋은 선배 후배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 학교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약과 죽을 사들고 제 자취방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느라 전화도 못 받고 문자도 확인하지 못했었죠. 뒤늦게 나가보니 비까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후줄근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사람을 보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편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둘 다 집이 지방이라 아플 때 서러운 걸 잘 알기에 저를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후 남편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돈을 벌어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기 전까지는 연애나 결혼은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그의 정성에 마음이 열리고 말았죠. 그렇게 시작된 저희 둘의 연애는 소박했지만 늘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도서관 앞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응원했죠. 친구들은 너희는 부부 같다라며 놀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처럼 연애하고 싶다는 부러움도 많이 받았죠. 그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의 믿음은 나날이 커져가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제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남편은 제 편이 되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에 제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남편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호연아, 우리 연애한 지도 벌써 5년 됐잖아. 이제 결혼할까? 서로 목표했던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결혼을 미루기로 약속했지만 저는 고생스럽더라도 함께하며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동의했죠. 우리 통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할걸. 내가 결혼하면 더 잘할게.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를 꽐라 끌어안았고 몇 달 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평생의 반려자는 당신뿐이야. 어떤 일 있어도 지켜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정을 꾸려왔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죠. 남편과 저는 각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리워할 순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겨 초등학생 시절 집을 나간 뒤 대학 입학 직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아버지와 함께 살던 여자가 그를 함부로 대했다고 해요. 얼굴도 안 보고 산 자식이 무슨 자식이라고 여길왔니? 남긴 것도 없지만 혹여 너한테 떨어질 것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여자에게 그런 말까지 들었지만 친척들조차 말리지 않고 오히려 재산 포기각서를 쓰라며 강요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장례식을 나왔고 집에서 홀로 눈물 흘리던 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내 여자를 아프게 하는 남자가 되지 않겠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연애 초기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난 다른 사람 만나 속썩이는 일은 없을 거야. 실제로 연애 내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다정하게 챙겨주었죠. 결혼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있기에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커피를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당신 오늘 하루도 힘내 라는 짧은 말과 함께 건네는 커피 한 잔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저는 그 보답으로 퇴근 후 지친 남편을 위해 소소한 반찬이라도 정성껏 차려주려 했습니다. 비록 맛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은 한 그릇 뚝딱 비워주었고 그 모습이 저에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수다 떠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고 챙기는 사소한 행동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함이 자라났죠. 물론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교육 문제, 돈을 쓰는 방식, 명절 때의 사소한 일까지도 간혹 다툼의 불씨가 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산책하자라며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 며칠 후에는 조용히 제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양보하곤 했죠.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노력했기에 다툼은 곧 대화로 이어졌고 결국 더 큰 신뢰로 바뀌곤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에 지쳐 창업을 고민할 때도 남편은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며 말리기보다 응원해 주더군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회사에서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회사에서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저도 남편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불안해할 때는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꿈을 자기 일처럼 아끼고 지켜주면서 부부라는 울타리가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부의 역할이 부모로서의 책임으로 확장되었을 때도 남편은 저에게만 미루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충실히 역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날 때 번갈아 가며 간호하던 순간들, 아이 첫 등교날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들이 저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남편은 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저희가 15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하나였죠. 서로에게 실망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망이 생겨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다시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믿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은 거야. 그러다 보니 어렵게 시작한 경제 상황도 나아져 양가 어머님들께 드리는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게 됐고 아이들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한 끝에 이제 제법 먹고 살만하다 싶었죠. 아이들만 잘 키워놓으면 남편과 여행을 다니자며 노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의 곁에 당연히 서로가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있기에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남편 흉을 보는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던 남편이었기에 그 전화 한 통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을 모두 아는 대학 동기의 전화를 받은 건 퇴근 후였어요. 오랜만에 휴대전화 화면에 뜬 이름이라 반가운 마음에 받았죠. 안부를 묻는 저에게 동기는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호연이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사고 났던데?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그쪽에 왜 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방금 전에 통화할 때 회사에서 오늘 늦게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네 남편 차가 우리 동네에서 접촉사고 났다니까? 차 세워놓고 살피고 있는 거 내가 방금 보면서 지나쳤어. 너 모르고 있었어? 사고 났는데 연락 없었니? 머리가 빙빙 돌면서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동안 공허하게 울리더군요. 남편이 분명 회사의 야근 때문에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낯선 동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게 이상했죠. 처음엔 동기가 잘못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럴 리 없다는 직감이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호연이가 거기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왜 그쪽에 있었을까? 이 질문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고 했던 말, 그런데도 그 먼 동네에서 발견된 차, 그리고 사고 소식보다 더 놀란 건 남편의 태어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야근 때문에 피곤하다며 집에 가서 밥 먹을 테니 밥 좀 넉넉히 해놔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혹시 업무상 급하게 가야 했을 수도 있잖아. 아마 일 때문에 들른 걸 거야. 하지만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죠. 15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었기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많이 피곤했지. 나도 오늘은 조금 지치네.
그는 자연스럽게 말하며 제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사고에 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애써 침착한 척했죠. 그냥 평소처럼 그랬지. 당신은 어땠어? 그럭저럭.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오늘도 좀 늦어버렸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동기가 전해준 사고 소식과 남편의 태연한 표정이 겹쳐지며 이상한 괴리감이 더욱 선명해지고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남편의 말에 차려진 늦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곁눈질로만 살피게 되더군요. 혹시 다치는 적은 없는지, 손이나 얼굴에 작은 상처라도 없는지를 유심히 보면서요. 그러나 남편은 늘 그렇듯 반찬을 집어먹으며 평온한 기색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그럴수록 제 마음은 요동치고 힘들어졌지만 말이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어.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눌린 의심은 목구멍에 걸린 돌처럼 무겁게 남았지만 꺼내지 못했어요. 겉으론 평온한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결국 다음 날 직접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빨리 진실을 알고 싶었기에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남편 회사 앞에 가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더군요. 이미 싹튼 의심은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여성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다든가 차를 몰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든가 하는 상상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퇴근 시간이 가까우자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 앞에서 차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겠죠. 몇 분 뒤 남편은 야근이라고 했던 말과 달리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에서 나와 자신의 차에 오르더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하마터면 고개를 숙이고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울 순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은 이상 끝까지 따라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천천히 뒤따르며 온갖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때까지 완벽하다고 믿었던 남편과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하던 바보 같던 제 모습까지 떠올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요. 제 분노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차는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를 뒤따르며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생각에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저희 엄마에겐 아들 같은 사위였고 어머님께는 흠집 하나 없는 든든한 아들이었죠. 그랬던 남편이 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만약 남편 곁에 있는 다른 여자를 본다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도도하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달려들어 여기저기 쥐어뜯어버려야 할까?
남편은 나에게 들키고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말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편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남편의 차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운전하는 동안에도 팔과 다리가 덜덜 떨려 운전하기 힘들었지만 남편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겨우 운전대를 붙들면서요. 40분 정도 따라간 끝에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주차했지만 혹시나 그가 저를 볼까봐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남편이 내린 층을 확인하고 저도 그 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으며 병실마다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 병실 안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자 병실이라는 사실과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이 들었죠. 아,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어제 사고로 그 여자가 입원했구나.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병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저를 본 어머님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아가, 네가 여기 어떻게... 어머님이 놀람에 저를 바라보자 더 놀란 얼굴로 돌아보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저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듯 힘겨워하며 누워 계셨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따지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셨어? 입원하신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지금 장모님도 아프신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자고 하셨어.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퇴근 후 잠깐씩 들러 살펴본 거야. 당신도 장모님 병간호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앓던 통증으로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제가 간병을 맡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엄마가 수술을 하고 한동안은 퇴근 후 엄마 병원에 들렸다가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간병인을 모셨지만 외동딸인 제가 직접 가서 살피는 게 마음이 놓였고 엄마도 편해하셨으니까요. 수술 직후에는 병원에서 엄마 곁에서 잠을 자며 지키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도 엄마 병원에 함께 와서 살펴주어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태어날 때도 남편이 먼저 우리 집으로 모시자라고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엄마를 집에서 제가 보살펴드릴 수 있어 감사했죠. 엄마는 혼자 집에서 계시는 게 편하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안 놓였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재활치료까지 받으셨음에도 움직임이 나아지지 않아 제가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다른 수술로 입원해 계셨던 겁니다.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버겁더라고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장면이 사실은 전혀 다른 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의심했던 남편의 뒷모습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고 있던 모습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어머님은 오래도록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정기검진을 받고 여러 검사를 한 끝에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천만다행으로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로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정 때문에 남편은 회사 일과 병원, 어머님 간병을 오가면서도 저에게 그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친정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느라 지쳐있는 저를 보며
제 어깨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병실에 나타나자 놀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힘겹게 말하더군요. 마치 어린아이가 몰래 일을 저지르고 변명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장모님 병간호로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 얘기까지 할 수가 없더라고. 당신이라면 당연히 어머니 병간호까지 한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매일 야근이라고 둘러대고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어머님을 챙긴 뒤 집으로 돌아오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더 흘러내리더라고요. 어머님 걱정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저와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앞에선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도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기에 저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겠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부끄럽게 느껴지면서요. 남편처럼 좋은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게 한심했죠. 부끄러운 마음에 몸은 굳고 말문은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서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유,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친정어머니도 아프신데 너가 너무 힘들어질까봐 일부러 숨겼던 거야. 사부인은 좋아지셨니? 아유, 이제 아프지 마셔야 할 텐데.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남편에게 당부하셨을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요. 어머님은 제가 처음 인사드린 날부터 그러셨습니다. 아가씨, 우리 호연이 잘 부탁해요. 우리 호연이가 잘못하면 말해요.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아유,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가씨 고생시키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요. 저는 그 말씀이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와, 좋은 분이구나.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은 제가 부끄러울 만큼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결혼 초, 저는 아직 낯선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싫다기보다 잘 모르니 어렵고 불편한 감정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늘 먼저 다가와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첫 명절을 앞두고 저는 긴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홀로 계신다 해도 집안마다 차이가 있으니 저 혼자 눈치 보며 서 있어야 할까봐 걱정이 컸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엔 음식 준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자. 다른 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편하게 와서 쉬다가 가. 그 말에 저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명절날에도 어머님은 일부러 옆에 서 있는 저에게 간단한 일만 맡기셨고요. 다른 친척들이 며느리한테 더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농담처럼 말할 때도 어머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내가 잘해주려고 데려온 거야. 힘들게 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든든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야근이 잦아 몸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셔서 미음을 끓여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가, 네 친정엄마가 옆에 가까이 계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내가 대신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푹 쉬어. 그 따뜻한 말에 저는 병보다도 마음이 먼저 치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늘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하거나 제 마음을 몰라줄 때면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며 남편을 타이르곤 하시면서요. 호연아, 네가 제일 잘해야 할 사람이 바로 네 아내야.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아내를 힘들게 하면 그건 못난 짓이야.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배려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두 번째 어머니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명절에도 저희 엄마에게 보낼 선물은 손수 직접 준비해 주시고, 반찬도 남편이나 아이들보다 제가 잘 먹는 반찬을 챙겨 보내주시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님의 정성에 저희 친정엄마가 놀라실 정도였어요. 사부인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난 일하느라 해주지 못한 걸 사부인이 다 해주시네. 제가 아이들을 낳고 몸조리할 때도 엄마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 덕에 몸조리해준 것 같지도 않다면서 미안해하실 정도였죠. 그런 어머님이시다 보니 저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때 되면 영양제 챙겨드리고 정기검진 예약을 잡아드려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였지만요. 일주일에 한두 번쯤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여쭙곤 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크게 어머님과 부딪힌 적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고, 여느 시어머니들과 달랐던 어머님께 늘 감사할 뿐이었죠. 저희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효도라는 말씀을 늘 하셨기에 특별히 더 해드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나 배려해 주신 어머님을 돌본 남편은 의심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혼자 마음을 끓였던 거죠. 저를 지켜주려는 마음에 오히려 더 큰 짐을 홀로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차분하게 물어봤으면 될 일을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검진만 받으시라고 해놓고 결과는 챙기지도 못했으니까요.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또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수술하실 때 많이 무서우셨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놀랐을까봐 더 걱정하시면서요. 아가,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내가 미안하다. 그런 어머님의 손을 잡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어머님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어머님이 잠드신 것을 보고 저와 남편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걸었죠. 창피함과 죄책감이 몰려와 남편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저에게 남편은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남편이 그럴수록 저의 부끄러움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연신 저를 보며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그 눈길을 피했죠. 그러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차를 타고 오면서 연습했던 말들을 꺼냈어요. 여보,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어. 당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거든. 아, 진짜 바보같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같이 나누자. 당신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 제 눈치만 살피던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손끝에서 전보다 더 깊어진 믿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가장 큰 힘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붙드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오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도 저희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요. 두 분 다 소중한 어머니잖아. 그러지 말고 두 분 같이 모셔서 함께 보살피자. 어머님 태어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자. 그 후 며칠이 지나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친정엄마가 계신 저희 집으로 모셔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들이 건강이 회복되시기 전까지는 임시로 생활했던 생활이었죠. 아이들은 각자 방을 쓰다가 방을 합쳐했지만 할머니들이 한 집에 계시니 좋은지 불편함도 감수해 주더라고요. 어머님과 엄마는 처음엔 서로 격식을 차리시느라 불편해하셨지만 아픈 몸을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가까워지셨습니다. 밤마다 서로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으시더니 나중엔 TV도 함께 보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님과 엄마를 함께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들도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시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요. 며느리 덕에 우리가 친구가 다 되었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앞으로 많게 되면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래요. 제가 못 가본 곳이 많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모두가 아예 합가를 하자는 결심이었죠. 남편과 제가 합가를 결심한 순간부터 집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어머님을 함께 모신다는 건 단순히 방 하나를 내드리는 차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살던 집은 다 같이 지내기에는 좁다고 생각되어 교외의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하니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두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아이들도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우선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방 개수가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더라고요. 부부방, 아이들 방, 두 어머님 방, 손님용 혹은 서재를 쓸 수 있는 방까지 갖춰야 했으니까요.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생활이 편리할 테니 위치도 중요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넓어 두 어머님이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생활 동선도 힘들지 않아야 했고요. 또 작은 텃밭이 있어 어머님들이 흙을 만지고 꽃을 가꿀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실용적인 면을, 저는 따뜻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집을 찾으려고 발품을 팔아야 했어요. 주말마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본 집은 마당이 넓고 햇살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방 구조가 협소해서 두 어머님이 함께 쓰시기엔 불편해 보였죠. 그래서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지만 남편과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본 집은 방이 많고 내부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너무 외곽이라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기 어렵더라고요.
어머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호수 근처에 자리한 한 주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잔잔한 물결이 보이고 주방 옆엔 널찍한 다용도실이 있어 두 어머님께 딱 맞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호수 근처 산책로를 보며 눈이 반짝였고 남편은 주차 공간까지 넉넉하다는 점에 만족스러워했죠. 집을 둘러본 뒤 차 안에서 우린 오랜만에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찾던 집 같아. 어머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날 저녁 두 어머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며 의견을 여쭈었어요. 아유, 창가가 환하니 참 좋구나. 햇볕이 들어오면 내 무릎도 덜 시릴 것 같아. 호수가 가까워서 산책하기도 좋겠네. 아유,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에 우린 확신을 얻었고 결국 그 집으로 이사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은 집을 꾸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집이 결정되고 나니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가구 배치를 고민하며 두 어머님의 방은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쪽으로 정했죠. 아이들 방은 다락처럼 꾸며 모험심을 살리고 거실은 모두가 모여 앉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넓게 비워두었습니다. 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의 손길이 보탬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의 병원 진료 기록과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한 방에서 지내시되 침대와 수납장을 나란히 두어 개인 공간을 최대한 보장했어요. 창가 쪽엔 작은 테이블을 놓아 함께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이들은 할머니들과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금세 마음을 열더군요. 전에 살던 곳보다 학교와 학원이 멀어져 불편해 처음엔 당황했거든요. 그런데도 할머니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할머니들이시니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어머님의 식습관이 달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친엄마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곡물 요리를 선호하시면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반면 어머님은 채소 위주의 반찬을 즐기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미리 식단을 짜고 요일별로 메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뉴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죠. 월수금은 친정엄마 식단, 화목토는 시어머님 식단, 일요일은 온 가족이 먹고 싶은 것 자유롭게라는 문구와 함께요. 이렇게 정리하니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고 두 분도 서로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시더라고요. 합가 후 가장 중요한 건 두 어머님의 정기 진료와 검진 일정이었습니다. 두 분이 각자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 시간과 교통 편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저와 남편은 일을 해야 하니 일정이 엉킬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휴대폰에 공유 캘린더를 만들어 두 분의 병원 일정을 모두 기록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간을 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어머님 CT 촬영, 금요일은 엄마 물리치료.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니 우리도 덜 헷갈리고 아이들도 할머니들의 건강 일정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공간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두 가정의 문화를 한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모두가 신경을 쓴 거죠. 그중 남편과 제게 가장 큰 걱정은 서로가 상대방의 어머니에게만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혹여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까 두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친정엄마를 챙길 때
본인 쪽에 홀대받는다고 오해하진 않을까. 그로 인해 갈등의 씨앗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면서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눈치 보지 않기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세운 원칙이었죠. 각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순간엔 눈치를 주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고요. 작은 차이에서도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내 배우자가 자기 어머니께 마음을 쓰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거죠. 이 원칙을 통해 부부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두 어머니 모두에게 공평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작은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두 어머니도 자유롭게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반찬이 너무 짰다. 밤에 TV 소리가 커서 잠을 설쳤다. 같은 작은 불편함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니 서로가 편해지더군요. 합가를 한 후 생활이 안정되면서 두 어머니는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하시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음을 주셨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의 합가가 단순한 돌봄 차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서로를 지탱하는 새로운 방식임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이 되었고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니까요. 합가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속도라면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라며 감탄하실 정도로요. 그리고 찾아온 봄날, 두 분은 함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마치 소녀들처럼 웃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더라고요. 감동스러웠거든요. 비록 사돈지간이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가장 친근한 사이가 되어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이가 되신 것이니까요. 두 어머니가 그렇게 잘 지내주시니 저와 남편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성과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어른들이 항상 집에 계시니 더 안정적으로 지냈고 그래서 이제 성적도 더 올랐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모여 가족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두 분 모두 건강을 되찾으셔서 더 자주 여가 시간을 가지십니다. 평생 친구처럼 함께 여행도 다니시며 여생을 즐기고 계시고요. 게다가 엄마와 어머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계속 받고 계시기에 저와 남편은 두 분의 여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그런 생활을 즐기시길 바랄 뿐이죠. 저와 남편은 그날의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운 것 같습니다. 숨기는 것보다 함께 짊어지는 것이 더 가볍고 진실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히 묶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요. 남편이 제 곁에서 잘 지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며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마음인지 저에게 더 잘해주려 하고 덕분에 부부 사이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남편과 두 분의 어머니를 함께 모시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진실은
사랑과 신뢰 위에 서 있었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으니까요. 합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눌 때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어머니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셨죠. 아이들은 따뜻한 어른들의 품 안에서 안정과 사랑을 배우며 자라나고 있고요. 저와 남편도 매일의 작은 고마움 속에서 다시 한번 부부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 우리 집은 그 어떤 곳보다 환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완벽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두 분의 어머니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쉽게 의심하지 마세요. 서로 터놓고 공유하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니까요. 의심과 오해라는 지옥에 서로를 가두지 마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